어,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책임 연구원인 인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헬스케어 디자인 전공 이승지 교수님 발표부터 저희가 모셔서 들을 예정인데요. 이승지 교수님은 인천 가톨릭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교수님이시고 인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헬스케어 디자인 전공 학과장님이시고요. 또 한국 헬스케어 디자인학과 이사님이시고 또 여러 정신의료기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원이시면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또 치유공간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해주신 교수님이십니다. 이승지 교수님의 50분 발표와 함께 토론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승지 교수님의 발표를 저희가 청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승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화면을 공유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마음 치유 공간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구 결과는 이렇게 연구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치유 환경 디자인 그리고 좀 범위를 좁혀서 그 중에서도 트라우마 치유 환경, 그 중에서도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치유 환경 들을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는 작년에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2일까지 이렇게 약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 학교 연구소에서 진행을 했고 저희 대학원생들과 그리고 그 서비스 디자인 전문 기업인 리디엑스 랩의 임보리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배경은 저희가 재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공간 디자인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경험하고 회복하는지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요소와 공간 디자인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디자인 적용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수요자의 경험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했는데요. 재난은 직접 피해자를 넘어서 국민 전체에게 대중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와 유가족과 지원 인력과 그리고 시민 등 이해관계자를 모집을 해서 시민 디자인단을 꾸려가지고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니즈와 아이디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1번과 2번을 잘 취합하여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치유공간 조성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아까 그 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미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들어간 상황인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 기반 디자인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고찰과 서비스 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솔루션을 이 건립 예정인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공간구조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그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가 지금 현재 초지동에 여기 대상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조금 주변에 동쪽으로는 넓은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완충 녹지가 있고 그리고 또 왼편으로는 서쪽으로는 이렇게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풍부한 녹지 공간 옆에 조성되는 좋은 조건이 있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부지의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그런 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 공모전을 진행을 해서 건축사무소 에스파스에서 공모 당선된 안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요. 지상 4층까지 조성되는 거고 보시면 이렇게 건축물이 두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른쪽은 의료나 이런 그 치료를 위한 공간이라고 설정해 놓았고요. 왼쪽이 이렇게 치유와 이런 그 유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동 자체를 분리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하 공간은 간단하게만 공간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지하 공간은 뭐 기계실이고 주차장이고 그래서 특별한 게 없고, 지상으로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주 출입구가 있고, 오른쪽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료시설들이 조성될 계획이고, 왼쪽은 치유를 위해서 수치료, 이게 앞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편의시설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은 건강검진센터가 조성 계획에 이렇게 잡혀 있고, 왼쪽이 이제 유가족들의 상담실이라든지 검사실, 교육장 이런 치유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고, 왼쪽에 이렇게 치유 마당이 조성될 정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중간에 1층부터 중간에 이렇게 실내 정원이 조성되어서요. 이렇게 진입하자마자 일단은 실내 정원이 먼저 이렇게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2층까지 그게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면 오른쪽 동에는 사무실과 연구실들이 있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치유를 위한 개인실 이렇게가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가면 또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게 4층까지 이쪽 부분만 4층이 이렇게 가족실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이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운영에 대한 연구 영역이 별도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팀의 연구 결과 이런 의료시설들이 조성될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대체될 거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랑 이게 연구가 동시에 진행돼가지고 저희는 아직 이 의료시설이 들어온다라고 전제하고 이 연구를 진행해서 이제 차후에 여기 용도가 다 바뀌어가지고 그것들을 반영을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가족들을 위한 그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의료시설들이 빠지는 부분들에는 그런 가족들을 위한 활동 공간으로 채워넣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내용적으로는 아까 목차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치유환경 디자인의 일반적인 치유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좀 고찰을 하고, 그중에서도 트라우마 치유환경 디자인의 특성은 무엇일지를 좀 살펴보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이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트라우마 치유환경 디자인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최종적으로 그 결론을 제시합니다. 2장 이 치유환경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좀 고찰을 했는데, 역시 치유는 개념적으로는 뭐 건강을 회복시키다라고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치유를 모두 포괄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환경은 인간과 환경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용자가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지원하는 매개체가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료건축 디자이너인 제인 말킨스가 심리적 치유는 스트레스 해소와 불안감 감소, 정서적 응답성 증가, 그리고 자신감 증가, 이런 삶의 긍정적인 태도로 치유가 되는 것이고, 신체적 치유는 질병의 치유, 상처 치료, 수면 향상, 에너지 회복 등 육체의 긍정적인 회복을 뜻하고, 사회적 치유는 타인과의 관계 향상, 소속, 가족, 친구의 지지를 얻는 행위로 얻어진다고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가지고 이 치유 환경 관련된 키워드를 이런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트라우마 치유 환경 디자인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론적으로도 좀 살펴보고 해외 사례, 그리고 국내 사례, 그리고 분석을 종합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라우마는 뭐 여기 심포지엄에 오신 분들은 너무나 그 개념적으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치유에서 봤던 것처럼 트라우마 치유도 역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건강 상태에 도달하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치유는 신체는 안전의 확립,
심리는 기억과의 도, 사회는 일상과의 연결이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의 치유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이론적으로 그렇게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고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트라우마 경험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보고 그거를 저희 나름대로 환경적으로 좀 번안해서 살펴보는 작업들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경험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놀라는 거, 이런 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예측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 극적인 공간을 이벤트적인 공간을 배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기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서 감정 조절과 진정 공간을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관점 측면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트라우마 경험자가 모두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이 어떤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거나 했을 때 지원하는 사람이 그거를 내 탓으로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번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요, 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잉 반응을 보인다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과잉적으로 이렇게 과감각적인 그 특성을 보인다라거나 이렇게 느끼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과잉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가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이 추모에 대한 표식을 적정하게 할까, 그 과잉 반응을 나타내지 않도록, 과잉 반응을 겪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언어적인 측면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보았고, 지지는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 그리고 호혜는 지원 인력을 위한 공간, 그리고 초이스에 대한 거는 선택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간. 이렇게 저희가 트라우마 경험자를 지원하는 그 태도를 환경으로 번안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트라우마와 관련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이 치료적 매개체가 되어서 긍정적 정서의 지속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많이 봤던 거는 사실 메모리얼이에요. 재난 등에 대해서 집단의 기억을 보존하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장소인데, 예를 들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든지 9.11 메모리얼 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집단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그런 장소라면, 트라우마 센터는 트라우마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고, 예를 들면 베트남 군인을 위한 미국 국립 PTSD 센터라든지 우리나라에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 관련 질환과 증상의 치유를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 오른쪽 빨갛게 테두리를 해놓은 트라우마 센터가 그 관심의 대상입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서도 이 세월호 관련된 공간들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32조에서는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라고 해서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35조에서 안산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산 온마음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그거를 국립 안산 마음건강센터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36조에서 추모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모 공원 조성, 추모 기념관 건립, 추모 비 건립, 그리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 및 훈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이거는 4.16 생명안전공원이
그 기능을 할 거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3장의 2절에서는 저희가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해외 사례에서 이 트라우마 기반 디자인이라고 하는 매우 저희에게 필요한 저희가 관심이 갈 만한 이런 주제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2020년도 정말 해외에서도 매우 새로운 그런 디자인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기반 케어가 이미 많이 학술적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생애주기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었던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의 틀로서 트라우마 기반 케어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근데 이 트라우마 기반 케어와 디자인 프로세스를 결합한 트라우마 기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신체를 통해서 지속되고 작용되는데 신체는 사람이 물리적 공간을 뇌에서 인지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신체에 이미 그 트라우마가 배어서 신체가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축된 공간은 트라우마를 어떻게 경험하고 회복하는지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속의 자극과 분위기를 잘 조절해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신체 반응을 겪지 않도록 를 겪지 않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트라우마 기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사례는 이 주거에 대한 건데 노숙인을 위한 쉼터 및 지원 주택에 트라우마 기반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컨셉도 컴포트, 커뮤니티 초이스 이런 거를 정하고 그다음에 기본 가치로 희망, 연결, 기쁨, 마음의 평화, 안전, 권한 이런 기본 가치를 정한 다음에 실제로 디자인 요소들과 디자인 이런 그 이론들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건축에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한 디자인 원칙으로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감각에 예민한 경우가 많아서요. 이렇게 감각적 경계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왼쪽이 좋지 않은 사례이고 이거를 오른쪽처럼 이렇게 하라는 건데 뭔가 어떤 자극을 직접적으로 사람이 겪지 않도록 매우 경계를 여러 층을 형성해서 감각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변형하거나 여과하거나 이런 할 수 있도록 건축에서 이런 여러 층의 감각적 경계를 형성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중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 사람들마다 치유 과정에서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을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단순하게 조성을 해놓으면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어떤 그 치유 과정이라든지 이 안에서 겪는 공간의 경험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 내부에다가 여러 패턴을 적용하고 해서 그 사람들 여러 다른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상태에 다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매우 안 좋은 상태였다가 조금 더 개선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 단계마다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여러 레이어를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체성의 기반 형성인데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아의식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 구축,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잘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나 이런 거를 잘 활용하고 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관계 속에 본인이 있고 이 지역 속에 본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속감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서 정체성의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원칙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건축한 사례인데요. 보면 이 자료에서 매우 디테일하게 어떤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창을 낼 때도 너무나 창을 이렇게 크게 하면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면 저희가 그걸 어항 효과라고 하는데요. 밖에서
안이 너무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좀 창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산책로에도 자갈이나 이런 것, 콘크리트를 적절히 잘 섞어서 땅에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고, 나무 같은 조경수도 지금 여기는 이제 막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가 그렇게 자라지 않아서 나무가 좀 험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낙엽수와 상록수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낙엽수는 이제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을 보여주고, 상록수는 계속해서 계속되는 일관성 같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게 노숙인을 위한 쉼터여서요. 노숙인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옷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실에서 옷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대요. 그래서 그 세탁하는 과정을 본인이 옆에 쉼터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스크린,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는 제공하지만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는 이런 스크린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적당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소리를 리듬감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를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중앙에 벽난로도 조성하고 따뜻한 느낌을 위해서 이제 개인 소품이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방인데요.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좀 대피하고 싶은 또는 숨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 이 계단 밑에 이렇게 틈새 공간을 만들어서 본인의 몸을 조금 숨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잠을 자는 일부러 복층 공간을 만들어서요. 잠을 잘 때 2층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1층으로 들어오더라도 본인이 2층에서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공간은 자기는 몸을 숨기지만 들어오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일부러 조성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사례는 학교인데요. 트라우마를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총기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학생과 교사를 위한 학교 디자인에도 이 트라우마 기반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그 디자인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안전, 안정, 뭐 개인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뭐 유연하고 적용성이 높은 공간을 조성하고, 이런 디자인 원칙들을 만들어서 공간을 조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단 밑에 이렇게 좀 투명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 또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선택권을 주고, 이런 보면 체육실도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참여하되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제공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이 소들스톰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안한 헬스케어 시설을 위한 트라우마 기반 디자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트라우마가 성인 질병, 사망, 장애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주요 위험 요소로 부각되었다고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원칙으로 개인의 정체성의 강화, 역동적이고 다감각적인 환경 제공, 자연과의 연결, 자극과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 감소, 선택을 장려, 이런 디자인 원칙들을 가지고 이 데스크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부감 없이 쉽게 접수하고 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디자인적으로 풀어내고, 그다음에 의자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고 싶을 때는 마주보고 앉게 하고, 혼자 앉고 싶을 때는 혼자 앉게 하고, 그냥 벽 보고 앉고 싶으면 벽 보고 앉을 수 있고, 또 의자도 이동 가능하도록 이렇게 배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도에도 이런 자연 이미지의 그래픽이 시각적 흥미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벽면 녹화를 도입해서 자연과의 연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트라우마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간을 조성한 사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트라우마 센터를 법적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해놓아서요.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있고요. 권역별로도 이렇게 4개가 새로
지어졌고, 그다음에 안산 트라우마 센터나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는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되었지만 지금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로 지정되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도 광주 트라우마 센터, 뭐 제주도의 4.3 트라우마 센터 이런 트라우마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보면 대부분이 사실은 트라우마 센터가 현장 파견과 사례 관리가 주 업무여서요. 행정공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 빨갛게 테두리 친 데가 그러니까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은 공간이지만 이 안에도 보면 이렇게 진입구에도 안심버스가 이제 현장으로 출동을 하는 버스인데요. 그 안심버스 홍보를 위해서 입구를 이렇게 마음허그라는 이 버스로 조성을 해놓았는데 교통사고 트라우마 자극을 유발하는 역효과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외 로비나 이런 복도 공간이 이거는 기존 병원 공간을 재사용해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그 상징색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된 상태였고, 그러니까 검사실, 상담실도 이렇게 아늑하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실 복도에도 예술 작품을 설치해서 좀 아늑하게 조성해 놓았고, 프로그램실은 사실은 원래 그냥 회의실 같은 거였기 때문에 전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창이 오히려 환자들에게 이 개방감을 불편해하는 환자들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답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인데요. 이거는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병원 중에서 이 북쪽의 작은 윙이 그 트라우마 센터인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행정 공간이고 그 트라우마 피해자를 위한 공간은 이렇게 2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 국립공주병원이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 피해자들께서 이 정신병원에 와서 트라우마 피해 관련한 그 치유를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이 밖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구를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실, 집단 프로그램실 각각 이렇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 트라우마 센터입니다. 앞서 봤던 병원들과 다르게 여기는 일반 상가 건물에 입지하여 있고 2014년에 조성한 이후로 2018년에 이제 그 사무공간의 필요성이 커져가지고 그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좀 했고요. 그 왼쪽에 사회적인 치유라고 저희가 한번 구분해 보았는데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가족실이 있고 오른쪽에 어떤 심리와 사회 치유를 위한 공간들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진입부, 예전에는 피해자 전용 출입구라고 해서 이렇게 유가족들이 초기에 센터 방문을 꺼려서 동선을 따로 구분했으나 현재는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체 마사지 공간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라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심리 지원을 하는 상담실들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 복도에도 마주보고 앉는 것을 불편해하는 피해자를 위해서 복도에도 이렇게 소통 공간을 마련해 놓아서 매우 세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목적실, 여기는 프로그램실은 원래 추모실로 사용됐으나 잘 이용되지 않아서 지금 미술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신다고 들었고, 이 가족실도 홈카페 느낌의 공용 공간인데 실제로 저희가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을 때 이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사례로 저희가 살펴본 광주 트라우마 센터입니다. 빅골 고객센터 여기도 병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건물 10층에 입지하고 있었는데요. 도심 속 건물에. 여기도 처음부터 조성할 때부터 스웨덴의 어떤 구체적인 대상은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스웨덴의 모델이 좋은 것 같아서 참고하여 조성을 했다. 그래서 안정, 집, 편안한 분위기 이거를 키워드로 해서 내부 조성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조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는 이렇게 왼쪽은 사무공간, 오른쪽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잘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들어가면 이 로비에서 대기할 수 있는 사이에 이렇게 안마의자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복도도 따뜻하게 조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개인 상담실도 여기가 10층에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큰 공간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내담자가 이렇게 밖에를 보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센터이기 때문에 신체적 치유 공간에 집중되어 있어서요. 이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리치료실이 상당히 꽤 큰 면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컸고요. 특히 그때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50, 60대가 되셔서 이제 지금 그 문제들이 몸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1:1 예약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론과 해외 사례, 국내 사례 분석을 좀 종합해서 디자인 키워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런 연구에서 보면 트라우마는 다양한 심리와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고 있었고 포괄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세월호 유가족 대상 서비스 요구도 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트라우마를 고려한 디자인이 트라우마 인폼드 디자인, 트라우마 기반 디자인으로 해서 대두되고 있었고, 그래서 환경 속 자극과 분위기를 조절해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신체 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로는 앞서 봤던 노숙인을 위한 주거, 학교, 헬스케어 시설 등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국내 사례를 보면 현장 파견과 사례 관리가 현재 트라우마 센터들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 공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고 정신병원과는 구분되는 명확한 정체성의 규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례들에서 보면 프로그램과 기능 중심의 공간 활용으로 인해서 어떤 포괄적 치유 환경 구성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고 머무르고 싶은 앞에 2개 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서의 매력과 어떤 편안한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키워드로 앞서 봤던 치유환경 디자인과 이 트라우마 치유환경 디자인의 내용들을 분석해서 안전, 보안, 안정, 감각성, 프라이버시, 주도권, 개방성, 쾌적성, 친근함, 편안함, 또 사회성, 공간감, 선택권, 주의 환기, 신뢰성, 영역성, 진실성, 참여, 연대와 공감, 정체성, 소속감 이런 디자인 키워드들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출된 키워드들을 저희가 다시 좀 그룹핑을 하였는데요. 크게 안전함, 신뢰성, 사회성, 편안함, 자율성이라고 하는 큰 5가지의 키워드가 이 트라우마 치유 환경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4장에서는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시민 디자인단을 꾸려가지고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고요. 시민 디자인단을 모집해서 피해자 7명, 시민 8명, 그다음에 지원 인력 3명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워크숍 때는 이제 앞서 도출했던 3장에서 도출됐던 이런 키워드들의 중요도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키워드별로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워크숍. 2차에서는 저희가 이 실제 조성될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모형을 만들어 가서요. 모형의 주요 공간별로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3차 워크숍에서는 저희가 피해자 1명, 시민 1명, 지원 인력 1명의 퍼소널을 설정해가지고 퍼소널별로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대고 1층에 와서 어떻게 이동하거나 또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홍보 아이디어도 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 워크숍 때는 이 키워드별로 평가를 좀 하고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해서 결국은 전체 영역에서 안전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고 편안함이 2번째로 안전함과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사회성 키워드는 영역별로 상대적 중요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 3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안산 온마음센터에 계속 많이들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산 온마음센터에 그 앞서 도출한 그런 키워드들이 어떤지를 여쭤보았을 때 상대적 중요도 키워드 결과 순위와 유사한 적용 순위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결과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 5장에서 결론을 그 디자인 안을 도출할 때 여기에서 주신 의견들이나 어떤 평가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 과정을 거쳤습니다. 2차 워크숍 때는 역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형을 만들어 가서 이 공간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치유환경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견을 받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분석 과정을 좀 거쳐가지고 편안함, 안전함, 속성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그런데 실제로 자율성 키워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에서 그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자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자율성 부분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 쉼터 이용 대상과 내부에서의 커뮤니티 활동 관련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고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잘 적용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3차 워크숍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퍼소나를 설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상인물을 설정해가지고요. 이 가상인물의 상황을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이 인물이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동선에 따라서 이동을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재난 직접 피해자가 회복 쉼터, 4층에 있는 회복 쉼터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정리한 거고요. 두 번째, 재난 간접 피해자, 일반 시민이 1층에 있는 재활공간,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재난 지원, 세 번째로는 재난 지원 인력이 이런 서비스 제공 및 재활 공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개선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 아이디어도 저희가 구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이 그렇게 접근하기가 좋지 않고 조금 도심하고 떨어져 있어서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홍보할 수 있을까를 좀 같이 논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거기 갔더니 좋더라라고 하는 직접 바이럴과도 할 수 있겠고 간접적으로 SNS나 이런 것들 또 지역 인프라를 잘 활용해야 될 테고 5개 매체 그리고 대중 매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5장에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마음치유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지 이거에 대해서 공간 디자인 원칙과 공간별 개선 방안 그리고 공간 디자인 제언으로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저희가 3장에서 도출한 5개 키워드가 있었고 그리고 4장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분석한 그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5장에서 이렇게 공간 디자인 원칙을 도출하였습니다. 안전함에서 보면 안전함이 3장에서 도출되었는데 4장에서 보면 안전함이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고요. 세부 의견의 키워드별 분리시에도 안전함 관련 의견이 가장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 디자인 원칙으로 트라우마 센터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공간에 들어왔을 때 안전함을 직접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디자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예를 들면 환영하는 진출입구 디자인, 용이한 접근성, 쉬운 길찾기, 그다음에 내 외부 또 공적 사적 공간들의 자연스러운 전이, 그리고
감각적인 경계를 형성하고 공간을 중첩시키고 전망과 은신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으면서 내 몸은 숨길 수 있는 그런 전망과 은신처 개념의 공간도 적용할 필요가 있겠고, 시선을 잘 연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차단하고, 소음 차단, 그다음에 충분한 넓이의 복도, 피난 공간, 피난 동선이 충분해야 되겠고, 정리 정돈이 잘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도출했던 편안함은요, 사장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분석된 내용을 보면 안전함과 함께 주요 키워드였고, 심리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회복쉼터, 3, 4층에 있는 회복쉼터는 편안한 공간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원칙으로 감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하는 편안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과 같은 환경, 휴먼 스케일, 채광, 빛, 조명을 잘 조절하고 소리, 소음, 향기, 냄새, 색채, 온도, 습도, 바람, 환기, 조경, 외부와의 연결, 산책로, 바이오필릭, 또 예술작품, 의자 이런 것들을 잘 조성해서 이렇게 감정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도출된 사회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는요, 사장에서 요리 등의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관계를 구축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 디자인 원칙으로 공감을 통해서 관계를 재건하고 일상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리 공간, 추모 공간, 교육 공간, 모임 공간, 휴식 공간 이런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용 공간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세대별로 공유 공간이 있어야 되겠고 동료 지지 공간의 다양한 활동, 그다음에 대화 촉발 요소 같은 것들을 디자인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간들이 현재 계획 안에는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는데요. 마침 의료 공간들이 조성이 좀 늦춰졌다라고 하니 그 공간들을 우선적으로 이런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성은 사장에서 개인의 통제력과 권한의 감각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아 존중감을 향상하고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 디자인 원칙으로 사용자의 선택과 조절을 권장하고 자기 표현이 가능한 공간을 형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을 확대하고 이동 가능한 가구들을 배치해주고, 그다음에 다양한 유형과 배치의 책상과 의자, 혼자 마주보는 클러스터를 이루는 등 이런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탕비실, 그리고 자기 표현 공간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 측면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타인, 기관, 사회에 대해서 저하된 신뢰성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5장 공간 디자인 원칙에서 명확하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공간을 구성할 것을 디자인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창과 문, 스크린 등을 잘 활용해서 시야를 확보하고 또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동과 휴식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경계를 형성해주고 원재료의 질감을 잘 살리고 내구성 재료, 그다음에 일관된 쌓임물, 표식화된 표현을 제한할 거를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원재료의 질감을 잘 살려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게 어떤 사회에 대한 저하된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디자인 원칙들을 가지고요, 공간별로 개선 방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지상 1층 주 출입구가 앞서 봤던 그 환영하는 진 출입구로 지금 현재 디자인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환영하는 진 출입구 디자인을 통해서 안전함을 표현해야 되겠고, 현재는 이렇게 필로티 하단부를 통해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주출구의 진입성도 더 강화해야 되겠고, 이런 그 디자인이 보완되었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면 좋겠는지를 자세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야간에도 이 주출입구의 상징성과 진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 디자인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부 로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왼쪽에 뭐 수치료 또 편의시설, 오른쪽에 의료시설, 그다음에 가운데 실내정원 이런 것들이 다 만나는 공간인데 그래서 다양한 용도가 혼재된 이 센터의 여러 용도들이 만나는 공간인데 실제로 지금 아직 사인 디자인에 대한 게 없어서 진입 후에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로비에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레이어를 중첩시키는 그런 디자인을 잘 적용해서 뭐 이렇게 피해자들이 대기하거나 할 때 노출되지 않고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접수 업무 공간이 사실은 꽤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됐었는데요. 이 많은 의료시설들의 접수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주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지하에서 주차를 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접수처로 가고 이런 동선들이 많이 적합하지 않아서 이 부분의 개선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접수 업무 공간은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대기 인원으로 혼잡한 공간이어서 지금 저희가 진료실 일부를 접수 공간으로 제한을 하고 이쪽 두 쪽에 자동문을 설치해서 좀 영역을 이렇게 구분할 거를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폐쇄 공간에 대한 공포증을 고려해서 안전을 위한 세심한 디자인을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재활 공간은요. 신체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산 온마음센터에서도 신체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그리고 뭐 광주 트라우마 센터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시내 이용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접수 대기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그 앱 같은 거를 잘 활용할 뿐만이 아니라 또 접수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게 카페테리아 식당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캐주얼한 교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또 일반 시민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건데요. 여기가 안쪽에 깊숙이 있어서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공간은 아니지만 이 왼편으로 워낙에 좋은 녹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지의 입지 조건을 적극 활용해서 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을 조망하는 편안한 공간으로 디자인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대지의 위치가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미흡해서 셔틀버스 운영을 제안드렸고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홍보 매체로도 활용 가능하겠고 그래서 셔틀버스 승하차장도 잘 자리를 잡아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보행 및 주차장 진입부와 이 외부 광장은 대지의 위치가 시가지와 분리되어 있고 주변과의 연계가 미흡해서 센터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거로 예상이 되어서 이 대지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변에 그 산책로와 그런 근린공원 산책로나 안산 주말 농장과의 연결로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야 되겠고 또 이 외부 광장에서 지역 이벤트를 개최해서 지역 사회와의 연대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및 산책로는 녹지 공간은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시피 치유 환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해서 편안함을 강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2층은 여기 가운데 접수 대기 라운지 웰니스 브릿지가 있는데요. 2층에는 교육, 심리 상담, 건강검진 기능이 이렇게 영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심리 상담이고요. 이 앞부분이 교육이고 오른쪽이 건강검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연결해주는 이 빨간색 테두리의 공간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공간에서 센터의 안전함, 편안함 또는 신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공간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진료실과 상담실에서는 대해서는 센터 내에서 감정 표현이 제일 많이 발산되는 공간이어서 시선이나 방음, 프라이버시, 은신처 등을 반영한 세심한 디자인이 필요해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안을 드렸고 또 출구도 이쪽 그
창작 치유 마당이 넓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영역을 좀 분리해서 이 상담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출입해서 이쪽 외부 공간을 어떤 좀 감정을 추스르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진료 상담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들을 많이 제안을 드렸고요. 3층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왼쪽이 회복 쉼터고 오른쪽이 업무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이용이 제한되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진입 동선을 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부터 이 3층은 어떤 일반 시민은 아니고 관계자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이거는 서비스 디자인을 잘 적용해서 진입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디자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휴게 라운지가 영역이 좀 불분명해서요. 오히려 이쪽 업무 공간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쪽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이 휴게 라운지까지를 이 왼쪽에 휴게 공간으로 보는 게, 회복 공간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을 구분하는 문의 위치를 잡고 문의 위치와 휴게 라운지의 성격이 모호해서 명료한 경계와 영역성 구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공간 디자인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 과정 전반에 대해서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 이 숙박시설이 아니라 위기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대한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트라우마 경험자가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권한의 감각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적 선택과 조절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오른쪽의 업무 공간은 앞서 국내 트라우마 센터들을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 공간은 또 트라우마 센터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현장 파견과 사례 관리 중심의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으로 파견 시 필요한 물품과 사례 관리 기록 보관을 위해서 창고와 사물함에 대한 수요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잘 조성하고 직원의 업무 공간과 창고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디자인 안들을 제안을 드렸고, 지원 인력의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이런 직원 휴게실들을 위치를 다시 잡아드리고 그 공간들 이동해서 이렇게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 연구, 의사 공간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트라우마 연구소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해당 공간들의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불명확해서 이를 고려해서 일단은 가변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거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복도 계단실, 특히나 이 업무 공간에서 직원을 위한 휴게 공간이 불충분해서 이 복도와 계단실 같은 공용 공간을 편안하고 밝게 잘 조성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디자인 제언으로 저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모든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지지를 잘 표현할 거를 제안을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택적 차단과 연결이 가능한 유기적인 치유 환경을 조성할 거를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유연한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발물이를 하면서 드릴 말씀은 이제 향후에 이 용도 변경이 일어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에 대응한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는데, 외래 진료와 검진 등 의료 관련 용도의 축소에 대응한 공간 활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치유를 위한 관계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로 소모임 활동 공간, 지역사회 이벤트 공간, 피해자 유형별 모임 공간과 같은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거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 기반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확대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했을 때 해외 문헌에서도 어떤 감정을 충분히 다 표현할 수 있는 분노의 방 같은 거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된 해외 문헌이 있었고, 활동가 분께서도 그거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분노와 공격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이 오히려 분노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의 방이 혹시 오히려 분노를 더 자극하는 거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더 확대되어서 이 트라우마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는데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제가 최근에 본 정말 좋은 사례여서 참고가 되실까 하여 한번 넣어보았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형 상담 공간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정원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 왼쪽에 보면 정말 전형적인 업무 공간 같은 이런 상담 공간을 이렇게 따뜻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상담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탕비실의 한켠에서 그냥 테이블만 만들어 놓고 운영하던 이 상담 공간을 이렇게 정말 상담하기에 좋은 공간으로 조성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라우마 뿐만이 아니라 어떤 감정을 고려하는 공간들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사례여서 한번 제가 마지막에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지 교수님 50분 동안 발표 다양한 공간에 대한 소개와 트라우마 기반 디자인 관점에서 우리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공간이 어떻게 탄생하면 좋겠는지 워크샵 과정까지 모두 설명드려서 감사드립니다.